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로 딸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아직 40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어찌 보면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불효녀입니다. 생전 부모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뭐 그리 바쁘다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가 되네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말로 말문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장례식장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외국처럼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를 내뱉는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다 때려 부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똥찬 복수까지 해버렸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살면서 누구나 장례식장을 경험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첫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덤프트럭 같이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화물차 기사들이 돈을 쏠쏠하게 벌긴 해도 위험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컸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직업이다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직업, 소위 말하는 3D 직업이라며 기피를 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큰 차 한 대를 가지고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잔뜩 떠안아 일을 하셨었어요. 물론 그만큼 돈도 잘 벌어오시긴 했지만 피로도 장난 아니게 쌓이셨지요.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밤을 꼴딱 새우고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운전을 하시다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셨고 그대로 가드레일을 넘어 사고를 내셨어요. 하필이면 산길을 넘어가시는 중이었고 커다란 자동차는 그 무게를 달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받은 연락에 너무나도 놀란 어머니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시고 달려나가신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어머니께서는 엄청나게 큰 상심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든든한 가장이었고 우리 가족을 그 바쁜 일정 와중에도 일일이 챙겨주는 울타리였어요. 다정하고 상냥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무척이나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으시고 하루 종일 끼니도 거르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저에게 언니나 오빠가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저도 덜렁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어머니를 챙기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게 아프게 되었어요. 원인도 모르는 알러지가 생기게 되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물집이 올라오곤 했었죠. 그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개월이 흐른 시점까지 제대로 된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어머니의 우울함에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자마자 내 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셨던 기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이긴 했지만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서 한동안은 엄마와 둘이서 버티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진 못했죠. 돈이라는 건 알게 모르게 쑥쑥 빠져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보조로 일을 하시다가 몇 년을 일하시면서 중개인 자격증을 따셨고 상가를 얻어 부동산을 차리셨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중학생이 된 다음의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 하면 우리 엄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때는 이혼을 하는 부부도 거의 없었고 시댁에서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려면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단했고 또 지역이 남아선호 사상이 꽤 짙은 색을 띠었던 곳이라 그런지 아버지 없이 여자 둘이서만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였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팔자가 드세서 남자를 다 잡아먹은 거라고 말을 하는 아줌마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랑 머리채 쥐어 뜯어가면서 제가 어디서 아버지의 부재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빗자루 들고 쫓아가서 난리를 치우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엄마가 있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좋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일 울기만 했을 거야. 눈물 아깝게 울긴 왜 울어? 사람들이 말이야, 나한테 억척스럽다, 팔자가 드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억척스럽고 드센 건 흉이 아니야. 내가 이 정도나 되니까 우리 딸 아무 걱정 없이 내 등 뒤에 숨어서 곱게만 키울 수 있는 거지. 나이를 먹어도 말이다. 누가 우리 딸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내가 가서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정말이지? 내 나이가 50, 70이 되어도 엄마가 든든하게 나 지켜주는 거지? 그때 되면 네가 엄마를 지켜줘야 할 나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유 그래 까짓것 엄마가 100살까지 살아서 우리 딸 무조건 지켜주마. 내가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딸이랑 약속한 거 있어서 아직은 못 간다고 버티면 되지. 엄마 정말 사랑해.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좋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또한 아무런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어디서든 강인하게 잘 컸을 거야. 엄마가 부족해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 엄마도 네가 내 딸이라서 참 기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힘든 일 나누고 기쁜 일 나누면서 평생 친구처럼 살자. 응? 그럼 당연하지. 그럼 우리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라고 안 부르고 경자씨 하고 불러도 돼? 우리 엄마는 저에게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부르라고 할 정도로 넉살도 좋고 장난기도 많고 그냥 늘 쾌활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주변에서는 그런 엄마를 시기 질투해서 성격이 별로다, 너무 나대는 사람이다 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우리 엄마를 좋아하고 도와주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쯤 엄마는 그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과 아버지께서 남기신 조금의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주 야금야금 상가 하나를 계약해서 임대를 놓고 하시다가 제가 28살이 되었을 땐 상가 하나를 통째로 매매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역도 그렇고 당시에는 건물값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할 때가 아니라서 투자로 불린 돈으로 충분히 4층짜리 건물을 매매하실 수 있었죠. 게다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부동산 근처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중개료를 엄청나게 받으셨었거든요. 운이 술술 잘 풀려서 건물주까지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나면 삶이 상당히 윤택해질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건물주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입자 관리도 필요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아야 하고 보증금도 묶어놓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고쳐야 하고 청소 관리도 해야 하고 저희 친정엄마는 건물주가 된 이후부터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건물은 따로 두고 부동산도 원래 하시던 곳에서 계속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셨었는데 자주 건물에 찾아갈 일이 생기자 친정엄마께서는 부동산도 친정엄마 건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일 작은 호실이면 충분하다고 구석탱이 자리로 이사를 하셨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한 지역에서 운영을 하신 부동산이라 그런지 손님은 끊어지지 않았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죄다 비슷하다고 하긴 하지만 온갖 소문은 미용실 부동산에서 생산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누구네 집이 이사간 이유가 이혼해서라더라, 바람이 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죠. 엄마는 말이다. 다 그놈이 그놈이야.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결혼은 굳이 하지 마라. 네 아버지 같은 남자 세상에 몇 없어. 늘 가족 중심으로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가족한테 쏟아붓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엄마는 결혼해봤으니까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결혼 안 해본 나로서는 그냥 궁금하기만 한걸? 궁금하다고 해서 인생 내리막길 굳이 갈 필요 있어? 딸 자식 하나 키웠는데 어디 개차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하느니 혼자 건물 물려받아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낫지. 엄마, 그 건물 나 주고 갈 거야? 근데 건물주라는 게 편한 일이 아니다. 여자 혼자서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건물이 조금 더 돈 되는 건물이었으면 관리인도 두고 청소할 사람도 정직원 계약해서 두고 쓰고 싶은데 그럴 만한 돈은 또 안 되는 것 같고 말이다. 세금은 나날이 오르기만 하지 건물 관리는 남자가 하는 게 속 편안하긴 한데. 그럼 나중에 사위 주면 되겠네. 내가 결혼 잘하면 사위한테 물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긴 부부 사이에 네 재산 내 재산 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 나도 네 아버지가 평생 벌어오는 돈으로 신나게 쓰고만 살았지. 여자는 말이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지. 허드렛 일은 죄다 남편한테 떠넘기고 말이야. 그게 뭐 쉽나? 아무튼 엄마 말은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고서야 결혼 안 하는 게 속 편안하다 이 말 아니야? 맞지. 어디 주변에 뭐 괜찮은 남자 없나? 자기 일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만 있으면 나중에 내가 건물 물려줘도 땀만 먹을 생각 없이 가족들한테 잘하면서 살 거라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 떡하니 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딸 든든한 가정 이룰 수 있게 개차방 같은 놈 만날 거면 결혼 꿈도 꾸지 말고. 엄마는 항상 제 남편감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죠. 건물이 있으니 그동안 저와 결혼을 주선해주겠다고 들러붙는 뚜쟁이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거절을 하셨었어요. 다른 건 하나도 보지 않고 오로지 건물만 보고 들러붙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뭐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었고요. 게다가 저는 조금 운명 같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선자리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32에 부동산에 자주 놀러 오시는 아주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자리에 나갈 생각이 있어서 남편과의 만남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는데 친정엄마께서 저를 살살 꼬드기시더라고요. 갑자기 웬 선자리? 엄마, 이상한 개차반 같은 놈 만날 거면 결혼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게 엊그제일 같은데 갑자기 선자리에 나가라고? 우리 부동산에 자주 오는 김씨 아줌마 있지? 왜 저기 사거리에서 화장품 가게 운영하는 그 아줌마가 잘 아는 집 아들인데 그렇게 성품이 좋다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착한 놈이라고. 한평생 일만 하고 살다가 이제서야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를 한다지 뭐냐. 나이가 많은가? 엄마,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번 못 사귀어보고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냥 공부만 하고 집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 그렇다는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친구가 아니겠냐. 너 엄마 친구 윤희 아줌마 알지? 그 집 딸내미도 이번에 결혼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나한테 너는 언제 시집 보낼 거냐고? 건물만 있으면 뭐 하냐고. 사위 하나 없다고 얼마나 얄밉게 굴던지 말이야. 그러더니만 제발 선자리 한 번만 나가보라고 닥달을 하시는데 저도 뭐 남자친구 없어서 외롭고 하니 못 나갈 이유 없다 생각하고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이랑은 의외로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고 가치관도 잘 맞았어요. 원래 이런 말 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 성향이라는 게 부부가 잘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은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잘 맞더라고요. 선자리는 무척이나 성공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따로 만나 서로를 탐색한 뒤 결혼을 하기로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어쩜 이렇게 천생연분인지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잖아요. 근데 남편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이게 또 상대방 부모는 다 있는데 우리만 한부모면 좀 그렇지 않을까 내심 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양가 둘 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오히려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딱 좋겠구나 싶은 거 있죠.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과 저, 시어머니, 우리 엄마 이렇게 넷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 숙기도 없고 여태 여자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참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처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앞으로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돈, 제가 할 말을 아시네요. 우리 딸 부족한 게 많지만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사돈께서도 며느리다 딸이다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상견례 자리는 무르익어갔죠. 정말 천생연분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서로 머리맡대로 탐색할 과정 없이 뱉으면 뱉는 대로 다 좋다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보험 일을 하셨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으로 먹고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빵빵하게 드러나서 보험금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저는 앞으로 노후도 아껴서 잘 사용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돈께서는 제가 그 화장품 가게 사장님 말을 듣기에 건물이 하나 있으시다고 하신 것 같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건물 보는 눈이 생겨서 작은 상가 하나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했지요. 아유,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데 노후 걱정은 없이 든든하시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중개업은 그 정년퇴직도 없으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앞으로 가게 하나 차려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벌어먹고 사는 게 꿈인데요. 가게요? 가게 운영하시려면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그런 계획을 지금 나이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죠. 아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가족이 될 건데 응원해주고 신경 써주면 좋은 거지요. 그럼 애들 결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차차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돕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차를 가지고 오셨다면서 주차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차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에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주차를 장애인 지정 구간에 해두셨더라고요. 혹시 차량이 장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인가? 하고 보니까 보통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의문이긴 했죠. 주차 자리가 가득 차 있기도 했었고 주차 관리인이 차 댈 곳이 없으니 그쪽으로 안내했나 보다 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집은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대출을 받아서 준비하기로 했고 결혼식도 올 손님이 꽤 있어서 옆 동네의 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든든한 남편을 얻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든든하고 속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도 저한테 시집 하나는 잘 갔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신혼집 살림도 그렇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남편이 슈퍼맨처럼 저를 도와주곤 했었어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에도 꼭 따라 나와서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해 주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를 대신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곤 했거든요. 뭐 이런 걸로 자랑을 하냐고 싶겠지만 이런 것조차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게다가 집안 살림 하나하나 남편의 손이 안 닿은 게 없을 정도로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를 엄청 자주 하면서 애교 많은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친정엄마가 오죽하면 저에게 슬며시 자랑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이 서방은 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고 그러니? 아유,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내가 말할 틈이 없다니까.
엄마, 귀찮아요? 내가 그 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할까? 엄마도 일하고 엄마 일상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얘는 좋아서 하는 말이지. 이 서방 덕분에 내가 심심할 틈이 없다.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아이 말도 웃기게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내 친구들이 말이야. 어쩜 그렇게 사위가 애교가 많냐고 아주 부러워 죽으려고 하지 뭐야. 내가 이서방 덕분에 말년이 빈틈없이 꽉 차겠어. 외로울 틈도 없이 말이야. 이서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엄마? 어찌 보면은 딸이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서운해? 네가 그동안 나한테 뭐 살갑게 구길 했니? 이서방처럼 애교 살살 부려가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서방만 보면 딱 네 아버지 생각이 난다니까. 집안일도 척척 해낸다며. 든든한 남편감 얻은 것 같아서 아유 내가 걱정이 하나도 없다. 우리 딸 시집 정말 잘 갔어. 그뿐만이 아니라 주말이 되어서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엄마 건물에 가더라고요. 무슨 출근 도장 찍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가서 뭘 하나 했더니만 우리 엄마가 구석에 거미줄 정리하고 계단 청소하고 할 때마다 일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일을 하는 사람처럼 척척 알아서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웠게요. 거기다가 세입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우리 엄마 혼자 가서 처리하기 위험하다고 꼭 같이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말이죠. 한 번은 결혼하고 4년쯤 지났을 땐가?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땐데 세입자가 갑자기 가게 자리를 빼겠다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것도 아닌데 보증금을 내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계약 기간이 왜 존재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알고 보니까 이 세입자가 이래저래 돈이 엮여 있는 게 많았나 봐요. 보증금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야반도주를 하려고 가게를 빼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뭐 사실 저는 애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가서 떡하니 해결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돈 내놓으라고 생떼 쓰는 세입자한테 내용 증명 딱 보내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는 돈 못 준다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우리 엄마가 이기는 싸움이기도 했고 우리 엄마 혼자서도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사위가 나서서 해준다는 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골치 아플 법한 일을 우리 남편이 해결을 해줬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거지요. 부동산 일 하랴 세입자 만나러 다니느라 몸이 10개여도 부족했을 타이밍에 우리 남편이 틈틈이 찾아와서 해결을 해줬으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마음을 남편에게 빼앗겨서 뭘 해도 우리 사위가 최고다. 우리 사위가 슈퍼맨이다. 입에 침이 마를 틈이 없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집에는 여자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엄마랑 저랑 아등바등 하면서 했던 일을 남편이 척척 해결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주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귀에 딱지가 않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든든한 사위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다. 내가 건물 하나 덜렁 있는 거 누구 줘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사위 주면 딱이겠어. 우리 사위가 건물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지. 내 건물 말아먹을 위험도 없고 얼마나 잘 가꿔주겠어. 우리 사위가 최고야 최고. 우리 딸은 건물이 있던 말던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건물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에휴, 장모님 당연히 딸 챙겨주셔야죠. 저는 이런 거 꿈도 안 꿉니다. 전 그저 장모님이 좋아서 챙기는 건데요. 어차피 우리 사위랑 평생 살 건데 뭐 어때? 건물 관리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하나 청소까지 다 신경 써야 하는데 우리 딸이 꼼꼼하게 가꾸는 걸 잘 못하잖아. 집안일도 말이야. 우리 사위가 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치? 에휴, 우리 장모님 지금 보니까 허드렛 일은 다 저 시키고 우리 마누라는 호강만 시켜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일은 제가 하고 우리 마누라는 돈만 쓰고요. 까짓것 제가 하죠 뭐. 아이고 티 났어? 근데 진심이야. 우리 사위가 워낙 잘 챙기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맞다고.
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제가 할 일이죠, 그게. 우리 마누라는 평생 공주님 대접밖에 제가 힘쓰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소원이라는데 제가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아주 좋아. 응, 내가 사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봤어. 둘이 짝짝꿍이 얼마나 잘 맞던지요. 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엄마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더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거슬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참,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은근슬쩍 가게 타령을 하던 시모가 정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가게를 오픈해보고 싶다면서 살살 저랑 남편에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부담 팍팍 주면서 말이죠. 자리 좋은데 없냐고 이러면서 은글슬쩍 사돈 상가에 자리 남는 거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건물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외관이 낡으니까 세입자들이 하나둘 불평이 생겨서 겉에도 대리석으로 싹 바르고 내부 수리도 한번 싹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건물이 좀 세련돼졌어요. 게다가 처음 건물 살 때는 주변에 뭐가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이 되고 또 개발도 되고 하면서 주변에 뭐가 많이 들어섰거든요. 건물값도 많이 올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우리 가게 공시를 하나 탐내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때마침 1층에 있었던 옷가게가 가게를 빼면서 공실이 생겼거든요. 내가 좀 알아보니깐 사돈 상가 1층에 자리 났다던데 거기 내가 들어가면 안 될까? 아, 네? 그 자리를 어머님이 들어가신다고요? 어머님, 거기 자리가 좀 넓어서 보증금도 꽤 들어가고 월세도 높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돈 할인 같은 거 없나?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비싼 자리 값을 다 받는 건 좀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그런 거 따로 없죠. 돈 벌려고 산 상가인데 받을 만큼은 다 받아야죠. 그래도 한번 물어나 봐라. 가족 간의 화합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돈이 할인 하나 안 해줄까? 아무튼 내가 가게를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사돈한테 말이나 한번 던져봐야겠다. 솔직히 저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괜히 가게 운영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빚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사동 안에 월세라도 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다른데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 불도저 마냥 우리 엄마 찾아가서 가게 내고 싶다고 1층에 자리 빈 곳 들어가겠다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할인까지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 난감했지만 조건 들어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거절했다가 제가 시댁에 책 잡히거나 미움받을까봐 걱정하셨겠지요. 거기다가 뭐 남편이 워낙 우리 엄마 일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주시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시어머니가 1층 제일 목 좋은 큰 호실에다가 가게를 냈는데 말도 안 되게 옷가게 같은 걸 낸 거예요. 원래도 그 자리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장사가 진짜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남대문 같은 데서 파는 아줌마들 옷 있잖아요. 그런 거 떼와서는 어디 해외에서 유명한 파스다. 이건 뭐 원석 반지다. 게르마늄 팔찌다 하면서 잡다한 걸 죄다 가지고 와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기언니와 물건도 어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왔으니 돈이 되겠어요? 장사는 안 되고 맨날 거기를 마실 삼아서 놀러 오는 아줌마들만 한가득이었습니다. 제일 큰 호실에 월세도 비싼데 장사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한 달, 두 달, 거의 1년치가 밀렸는데 우리 엄마가 월세 달라고 대놓고 말도 못하는 거지요. 사돈이고 또 하필 제 시어머니니까요. 제가 그거 알고 시모한테 말을 했습니다. 월세 내달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월세는 내셔야죠.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누구는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줄 알아? 장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아니?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빚져가면서 월세 내야 해? 사돈끼리 이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지. 그렇게 장사가 안 되면 가게를 접던지 하셔야죠. 서로 피해만 보고 있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왜 주차를 매번 장애인 구역에다가 하세요? 아, 내가 주차를 진짜 못하지 않니? 거기가 넓어서 주차하기가 편하다. 아니, 거기는 어머님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이잖아요. 휠체어 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자리인데 어머님이 홀라당 쓰시면 안 되죠. 그거 벌금도 있어요.
내가 한평생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딱지 한 번을 안 끊었어. 여기 뭐 장애인 있어? 없잖아. 어차피 빈자리인데 놀리면 뭐하니? 우리 남편만 보면 진짜 진국의 멋진 사람인데 심호가 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견례 때 보여준 모습이 전부 연기였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매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도 그렇고 월세 밀려놓고서는 내가 대박 나면 한 방에 준다면서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대책 없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별 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저도 나서서 뭐 하기가 좀 그랬어요. 물론 남편한테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요. 아니, 어머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월세는 내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겠어. 거기다 제일 큰 호수이고 돈이 되는 자리인데 어머님이 차지하고 나서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도 힘들어하셔. 아니, 엄마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 그만큼 내가 장모님께 잘하고 있잖아. 좀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잘하는 거랑 월세는 다른 문제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한 이유가 그 월세 때문이야? 아니잖아. 그냥 서로 돕고 살자 이거지. 가족끼리 왜 이래 진짜? 아이, 우리 엄마도 그거 빚 내서 낸 가게잖아. 여기서 더 어떻게 빚을 내?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실 생각을 해야지. 매번 가게에서 친구분들이랑 수다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어머님 가게 접으라고 말 좀 해봐. 엄마도 적적하니까 그런 거잖아. 가게 운영하면서 겨우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대책이 있어야지. 이건 너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계속해서 빚만 늘려가실 거래? 몰라.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우리 엄마 알아서 하게 냅둬. 결혼 8년 차에 남편이랑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그렇게 챙기면서 애들은 또 안 챙기는 거 있죠? 매번 자기가 노냐면서 일하고 주말에는 친정엄마 챙기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엄마랑 결혼했냐고요? 저랑 결혼했잖아요. 저도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주말만 되면 엄마 건물 가서 청소도 해야 하고 혼자 계신 장모님이랑 데이트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오죽하면 우리 엄마한테 우리 남편 좀 그만 불러라 했다니까요. 참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서방을 내가 언제 불렀다고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괜히 남편 놈이 나서서 엄마 건물에 가서 일 돕는 건데 엄마한테 뭐라 했다 싶어서 죄송하다 했지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계속 기침을 하길래 감기 걸린 거 아니냐, 병원 좀 가봐라 라고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병원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병원이 무섭다고 그렇게 병원을 한번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침을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어서 엄마를 모시고 하루날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폐암이래요. 수술을 하기엔 부위가 너무 크고 증상이라는 게 딱히 없어서 몰랐는데 암덩어리도 엄청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엄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비통하고 슬펐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막 40에 접어들었는데 든든한 친정 부모님을 다 잃게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만 해도 내가 암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매일같이 가서는 병간호를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병원 가고 가끔은 연차까지 쓰고 우리 엄마 간호를 하더라니까요. 제간 진짜 고맙긴 했지요.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엄마도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 가겠다 말을 하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병간호를 하겠다고 그래? 장모님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시대. 병간호 힘든 거 내가 한다잖아. 당신이랑 나랑 힘 차이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법이라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장모님 위독할 때나 부를 테니까. 우리 엄마를 제가 직접 간호하겠다고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를 지 엄마라고 생각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딸이 간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바짓가랑이 붙들고 말릴 일인가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그동안 잘한 게 있었으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허드렛 일다 해준다는데 그래 고맙게 생각하자. 내가 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넘겼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폐암 판정을 받고 1년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엄마 병간호도 그렇고 애들 돌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일을 해야 하지. 건물 관리도 남아있지. 아예 건물은 남편한테 맡겨놓고 신경도 못 썼다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건물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맡길만 했습니다. 엄마 따라다니면서 건물일 안 도와줬으면 모를 뻔했지 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슬픈 건 슬픈 거고 장례는 치러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이 나서서 장례 처리하는 걸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이놈이 글쎄 저보다 더 울고 자빠진 거예요. 애들도 돌봐야 하고 손님도 맞이해야 하고 장례에 필요한 거 신청도 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운다고 정작 저는 눈물도 못 흘리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시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돈 장례니까 인사를 하러 올 거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니 보통 장례식장에는 까만 옷 입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것도 사돈 장례인데 까만 바지를 입긴 했는데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고 온 거예요. 제가 식겁해서 입구에서 딱 막았죠. 어머님, 옷이 이게 뭐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빨간색 블라우스라니요. 응? 아니 내가 단정한 옷이 없어서 급하게 가게에 있는 옷들로 바꿔 입고 왔다. 아이 그리고 빨간 옷을 입어야 뭐 망자한테 좋다나 뭐라나 그런 미신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듣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빨간색 옷은 좀 아니지 않겠어요? 갈아입을 옷 구해다 드려요? 아이 됐다. 옷이 뭐가 중요하냐? 추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이 내가 우리 사돈 가는 길 제대로 배웅해 드리려고 왔는데 옷색이 뭐가 중요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시모 옷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부동산 일을 오래 했으니 주변 상가도 그렇고 또 건물도 있었으니 세입자들도 그렇고 죄다 조문을 와서 저도 인사를 드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께 인사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쯤 되어서 한숨 돌리는데 우리 남편이랑 시모랑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만 남편은 애들이랑 장례식장에 딸린 상주들 쉬는 방에서 자고 있고 시모는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다가갔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어. 이제 손님들 쑥 빠져나가니까 한숨 돌릴만 하지. 예, 너도 앉아라. 아니요. 아직 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저희 엄마 추모하러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이렇게 시어미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 가게에 맨날 놀러 오는 내 친구들이잖아. 사돈 죽었다는 소식에 조문 왔다.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히 와야지. 여기 공짜 술이 얼만데. 아유, 이런 날 실컷 마셔야지. 안 그래? 네? 공짜 술이라니요? 네가 좀 이해해라. 애들이 조금 취했어. 우리 친구들이 죄다 하나같이 마일술이거든. 장례식장 온 김에 술도 마시고 하면 좋잖아. 얘들아, 그 술값 걱정 말고 마셔. 이거 전부 다 우리 사돈이 쏘는 거다. 친구분들만 취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도 취하셨어요? 사돈이 쏘는 거라니요. 난 취하려면 아직 멀었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요즘 소주값도 뭐 5,000원, 비싼 데는 10,000원씩 받아 처먹는데 공짜 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해? 이런 날 실컷 먹고 가야지. 이게 왜 공짜 술이에요? 저희가 다 나중에 비용 지불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니? 아니 사돈이 건물이 떡하니 우리 아들한테 쥐고 갔는데 내가 기분 좋아서라도 마셔야 한다. 네? 우리 엄마 건물이 왜 그이한테 넘어가요? 어머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그러셔요. 예, 너 몰라? 만날 사돈이 그랬잖아. 건물을 관리하려면 힘도 좋아야 한다고. 우리 아들 주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어머님도 참
그거야 그냥 하신 소리죠. 당연히 재산이 자식한테 가는 거지. 왜 사위한테 가요? 사위도 자식이다. 매번 사돈이 우리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건물도 우리 아들 주는 게 맞지? 너 지금 설마 건물 탐내니? 탐내는 게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탐낼 걸 탐내셔야죠. 우리 엄마 건물을 왜 어머님하고 그이가 탐을 내요? 탐을 내다니. 아유, 우리 아들 준다고 했고 너는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잖니.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지 장모한테 같이 잘했는데 건물 준다고 하니까 잘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월세 눈치 볼 일도 없이 우리 아들 건물주 됐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설마 그래서 이렇게 신나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 마냥 노신 거예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건물주 된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 아들한테 건물 주겠다고 했단다. 우리 아들이 녹음도 떴다네. 그 말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녹음까지 떠났다는 말에 제가 상주들 쉬는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 깨워다가 녹음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만 자다 깨서는 녹음을 들려주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로 그래 건물은 사위한테 줘야지. 우리 사위가 관리 잘 해주겠다 하고 남겨져 있는 거예요. 헐소리가 진짜 육성으로 터져 나왔어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모가 그 녹음 듣더니만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그 봐라 그 봐라. 사돈이 직접 자기 음성으로다가 우리 아들 준다고 남겨놨잖니. 그럼 사돈 건물이 우리 아들 거지 누구 거겠니? 근데 그 순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밤 9시에 조문을 더 올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장 입은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뚜벅뚜벅 오더니만 저한테 고개 인사 한번 쓱 하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 앞에 향도 올리고 국화도 놓는 거예요. 누군가 싶었습니다. 다 같이 잠자코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마치고 우리 쪽으로 오더니만 저한테 명함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변호사 박상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여기 웬일이지? 하는 생각에 쳐다봤죠. 아니, 변호사님이시라고요? 저희는 변호사님과 연관이 없는데 여기는 무슨 일로? 혹시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있으셨나요? 고인이 되신 양경자 여사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남기셔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유언이 없으면 딸이 재산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사위한테 주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유언까지 남기셨다니 아이고 정말 현명하시다. 호들갑 떨면서 박수를 치는 시모, 그 옆에 뿌듯한 얼굴을 하는 남편까지 진짜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탐나는 욕심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던 건지 신기할 뿐이었어요. 그 순간 변호사가 유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인 양경자 여사님의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현금 재산과 운영 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및 건물을 전부 딸에게 증여한다. 대신 딸이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바이다. 여기 이혼 서류까지 작성하시면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이혼을 하지 않으실 시에는 재산이 전부 사회에 환원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우리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녹음까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해야 재산을 준다고? 그것도 며느리한테? 그 녹음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엄마의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변호사는 이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셨어요. 유언을 남긴 사람의 정보라든지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때 필요한 것들이 전부 충족되지 않아서 유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런 말까지 할 정도로 사위를 예뻐했었는데 갑자기 이혼은 왜 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준다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하나 넘겨주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남편의 그간 행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엄마에게 붙여주었던 조선족 간병인이랑 말이에요. 뻔질나게 우리 엄마 병실에 드나든다고 했더니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 낮잠을 자주 잤는데
그때마다 아주 둘이 꽁냥꽁냥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엄마가 둘의 기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녹음기를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베개에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나한테 건물 준다고 했던 거 당신도 들었지? 그 건물만 나한테 오면 마누라 발로 뻥 차버리고 당신이랑 재혼해서 살아야겠어. 장모님이 그때까지는 눈치 못 채도록 우리 사이는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알았지? 내가 건물만 받으면 무조건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진짜요? 그럼 나 한국 비자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다 한국 오게 할 수 있어요? 비자만 없게 건물 주부인으로 똥똥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당신은 천사야 천사. 매번 잔소리만 하고 내가 해주는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마누라랑은 달라. 아이 그나저나 우리 장모님은 언제 하늘나라 가려나. 빨리 나한테 건물을 주고 가셔야 하는데. 이놈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그래야 재산을 준다는 반전을 남긴 거지요. 저는 우리 엄마 병간호의 정성을 다하는 줄 알았던 남편 놈이 고작 간병인이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변호사가 내민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린 느낌이었어요. 오해야. 오해라고. 내가 왜 당신을 냅두고 조선족 간병인이랑 바람이 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여기 녹취가 된 당신이랑 간병인이 나눈 대화는 뭔데? 재산만 받아서 튀겠다고? 우리 엄마가 일부러 당신한테 큰 뒤통수 치려고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였어. 그건 내가 그냥 그 간병인한테 깜빡 속아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하기엔 너무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이혼을 해야지만 재산을 주겠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본다는 건가요? 그 재산이 지들 것이 되는 줄 알았을 텐데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저는 이혼 서류를 변호사에게 주면서 이혼 소송까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얘 며느라. 아니 이혼이라니. 10년이라는 세월을 부대끼고 살았으면서 고작 이런 일에 이혼을 해. 이런 건 한 번쯤 눈 감아주고 그런 거야. 불륜이 고작인가요? 파렴치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는 그렇게 아량이 넓지 못해서 이혼할 겁니다. 아니 그 사돈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혼을 해야 재산을 준다니 이게 무슨 유언이 있다이야. 뭐가 너무해요? 병투병하는 와중에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 엄마가 끝까지 제 인생을 구제해 주네요.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들이랑 가족의 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죠. 예, 너는 건물에 대해서도 뭘 모르면서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하려고. 네가 완전히 건물 망치게 생겼구나. 차라리 사람을 구해서 쓰고 말지. 아줌마, 우리 이제 남이니까 밀린 월세나 내세요. 뭐라고? 아줌마? 아니, 월세를 내라고? 그동안 밀린 월세가 얼마친 줄 아세요? 아줌마 가게 내고 초반에 5개월만 월세 내고 거의 2년 가까이 밀렸잖아. 월세 내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월세를 내. 당당하게 남의 돈 먹고 튀려고 하네. 그래? 그럼 가게 빼고 내가 월세 밀린 거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변호사에게 월세 밀린 것들 받아내는 소송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23개월치가 밀렸더라고요. 엄마가 투병 생활하는 동안 월세 한 번을 안 냈으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가게에 있는 그 싸구려 물건들도 가압류, 시댁에 있는 시모 재산들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한테 보증금 있지 않냐, 거기서 깔아 돈 없다 하는데 보증금 이미 월세도 다 까먹고도 23개월치 밀린 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너랑 나랑 고부 사이였는데 이렇게 단칼에 자르기 있니?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어. 그걸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바로 가게 뺄 테니깐 저 압류권 재산들이나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거기에 말이다, 네 죽은 시아버지가 주고 간 반지도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놈도 저한테 바람 피운 건 실수였다면서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개뿔이죠. 제가 이혼하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이혼 안 하면 건물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당연히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산은 또 재산 분할도 안 된다잖아요. 저는 바람 피운 남편놈에게 위자료 받아냈고 그 간병인에게도 상간녀 소송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 불법 체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불법 체류자가 무슨 편법을 써서 간병인으로 일을 했던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간병인을 소개해준 주선업체도 신고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건물 앞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전 남편과 이전 시모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고 비워진 1층 큰 공실에는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전 시모는 민사에서 이긴 덕분에 밀린 월세를 저에게 갚아야 하는 처지인데 돈 못 갚아서 법정이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괜히 짜증나고 괘씸해서 이전 시모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매번 주차한다고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다가 신고 넣는 중이에요. 차도 낡아서 눈에 확 띄거든요. 아마 벌금이 누적되어서 꽤나 배 아플 겁니다. 저는 속 시원하고요. 앞으로는 욕심에 눈먼 사람들 멀리하며 설탕 발린 말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제 인생 잘 지켜내며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